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얼마나 뉴스를 보고 또 얼마나 믿으십니까?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 3명 중 2명은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이냐, 또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에 따라 의도적으로 뉴스를 골라서 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언론사와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낮은 언론 신뢰도, 언론 자체가 신뢰를 주지 못한 탓도 크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무더위와 이제 장맛비 소식이 계속되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공개합니다. 네. 통상 전 세계 언론의 신뢰도를 가늠해 보거나 그 이용자들의 언론 이용의 행태를 분석하는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네. 그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이 결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2022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 결과에서 저희 YTN이 국내 언론 가운데 언론 신뢰도가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먼저 접했었는데 한국기자협회보에서 이번 리포트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던데요. 네, 먼저 그 이번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전년인 2021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요 뉴스 매체 중에서는 YTN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그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주된 경로가 그 포털과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뉴스 수집 서비스 이용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결과는 과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한국이 언론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뉴스 이용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주된 경로가 그 한국은 포털과 같은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서비스라가 응답한 비율이 68.6%로 그 조사국 가운데 일본이 69.16%거든요. 네.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뉴스를 언론사 자체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68%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털 등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 뉴스 이용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자들이 뉴스를 회피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 일반적인 정보 차원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념이나 정당을 지지, 지역 또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뉴스를 선택하고 그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면 이것을 선택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포털 뉴스 서비스를 보면 예전에는 뉴스 제공사가 어느 곳인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요새는 그런데 해당 언론사 출처가 공개가 되거든요. 네. 이에 따라 이제 특정한 언론사 뉴스를 독자층이 선택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이제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이 69%였는데요. 네. 5년 전에 비해서 13%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 이용자들이 이른바 미디어의 확증 편향이나 선택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한국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정확하게 이용자의 3분의 2인 67%가 이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비율이 5년 전인 2017년 52%에 비해서 15%포인트가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33번째 순위에 해당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뉴스 회피 이용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크로아티아가 85%, 터키가 82%, 폴란드가 81% 등이었고요. 이 회피 비율이 낮은 국가는 덴마크가 45%, 그리고 핀란드가 4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뉴스에 대한 확증 편향 현상이 좀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하나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연간 리포트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그 국내 언론들이 인용했던 부분이 언론 신뢰도였어요. 네. 근데 이 한국 언론 전체의 언론 신뢰도는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회피 사유에서 잘 확인됩니다. 네. 그 회피 사유를 복수 선택하게 한 결과 한국 이용자는 뉴스가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다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 뉴스에 대한 편향성이 전반적인 뉴스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 뉴스 전반의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가 낮아진 30%이고요. 순위로는 46개국 중 40이니까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러네요. 조사 대상국의 평균 수치가 42%인데 이 평균보다 약 12%포인트가 낮은 수준인데요. 네. 2016년부터 한국이 이제 조사 대상에 편입됐는데 그 이후 모든 조사에서 뉴스 신뢰도는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행 논쟁이 좀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전 세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이게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백슬라이딩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프랑스, 영국 그동안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 지표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의 뉴스 신뢰도 하락이 주목을 끄는데요. 미국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은 26%를 기록해서 뉴스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언론도 그렇고 뉴스 신뢰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기자협회보의 그 언론 신뢰도에 대한 어떤 오해라는 그 최승영 기자협회보 그 차장대우 기자의 기명 칼럼에서 이게 제기됐는데요. 네. 칼럼에서는 이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언론 신뢰도에서 하위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뉴스가 되는데 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승영 기자는 이게 문항 설계나 해석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 문항을 보면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하는지를 응답자에게 묻고 동의함과 적극 동의함을 선택한 비율을 따지는데 네. 그 비율이 한국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언론 신뢰도 순위를 그 매기는 방식이 설문문항 한두 가지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민성이라든가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뉴스 신뢰도가 좀 정치권의 책임도 좀 있다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그래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응답자가 뉴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카테고리의 뉴스를 뉴스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이 평가가 모두 옳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그 46개국 비교 조사라는 거예요. 네. 그 다른 국가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한국 계속 낮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최승현 기자의 지적처럼 그 정치권의 불신 문화가 언론에 반영되는 사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일부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 특정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마 자신들에게 그 우호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결국은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언론사는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인식을 남기게 되는 거죠. 네. 실제 언론사 뉴스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A 언론사는 어떤 입장, B 언론사는 어떤 입장 이런 식으로요. 결국 정치권의 편가르기가 언론에도 반영되고 이게 언론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언론 스스로도 뉴스 신뢰도 하락 문제에 전혀 무관하냐 이 점을 좀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물론 정치나 사회 분위기, 뭐 시민의식 등 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한국 언론에 대한 이용자인 국민들이 좀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뭐 이미 언론사마다 더 씌워진 프레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사주의 이념적 편향이나 뭐 진영 논리, 뭐 저질 기사의 양산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은 그 우리 언론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 하락은 언론인들로부터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언론 신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유를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불신 문화 이런 걸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언론사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좀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방금 전까지 한국 언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좀 언론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국민들이 왜 언론을 불신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영어로는 이제 NATO, 그래서 나토라고 네, 하거든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죠. 예, 뭐 워낙 유명한 용어죠. 네. 그 이 나토 정상회의에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첫 해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신사 연합뉴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기사와 관련해서 NATO, 나토를 NATA, 나타라고 쓴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이제 많은 언론사가 해당 오타까지 함께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이고 조금만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그 연합뉴스가 몇 차례에 걸쳐 영문 나타라고 쓴 오타가 포함된 기사를 내보내니까 해당 오타를 똑같이 복사한 기사들이 30일 기준으로 100개에 가까운 나타 기사가 쏟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나타라고 쓴 연합뉴스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기사를 쓴 언론사를 보면은 뭐 한국경제, 뭐 문화일보,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SBS, 뭐 이슈앤비즈, 로이스, 대구신문, 뭐 EBN, 인천일보, 매일경제TV, 디지털타임즈, 아이고, 많네. 스카이데일리, 중앙일보 속보. 네. 정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언론사까지 그대로 복사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참 부끄럽네요. 네. 저희가 주요 언론사라고 언급하는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뭐 100개 이상의 기사가 모두 나토를 나타라고 게재했다. 이건 정말 좀 어이없는데요. 네, 물론 연합뉴스가 처음 오타를 한 것도 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사실 읽어보긴 했는지도 좀 의심이 갑니다. 네. 100개 이상의 기사가 모두 나타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의 외신 기사 작성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설마 이런 것이 틀리겠어 하면서 뭐 작성하는 기자들,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고 편집하는 편집팀, 그리고 총괄하는 데스크까지 모두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네. 앞서 우리가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한국 언론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통신사 받아쓰기와 검증을 하지 않는 언론사의 현실에 어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불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오타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왜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부끄럽네요. 오늘 교수님께서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리포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신감 있게 오늘 순서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또 이렇게 부끄러운 언론의 모습으로 마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2주간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모니터 기간 동안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었는데요. 지난 7월 1일 당대표 코너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근거가 없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진행자도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날 당대표 코너에서 진행자의 주요 질문은 나토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올라간 데 대한 지적, 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패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은 없었는데요. 나토 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어서 북핵 문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없었고요. 또 중국 반발과 같은 외교적 이슈도 있었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연한 정치인의 발언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흰 옷을 아주 많이 입으셨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누가 또 입으라 해서 입은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대통령 배우자의 패션이 회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왜 주요 주제로 올라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청취자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라면서도 그걸 방송에서 확산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파란 치마가 유독 눈에 띄었고 노란 우리의 상의를 입고 교민을 만났고 함께 어울렸다는 것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감각 있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파란 치마 그리고 노란 블라우스가 국제적 감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옷을 칭찬하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국제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배우자를 평가하면서 치마나 블라우스 색깔을 거론하는 게 정치시사 프로그램에 걸맞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나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내외의 행보를 보면서 정치 외교적인 담론보다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평가 발언들이 아쉬웠다라는 지적이십니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다음 주 생산적 토론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코너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 6월 24일 당대표 코너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정치평론을 듣는 것인지 싸움 구경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우선 윤 대통령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19%에서 10%로 줄었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 약 30%로 늘어난 데서 볼 수 있듯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핵 폐기물을 처리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탈원전 비판이 세계적 흐름에도 어긋나고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정미경 의원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답변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이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발언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 격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전재수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만 답변을 했고 또 그 내용 또한 비꼬는 듯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정미경 의원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하고 전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 의원님 당대표 나오실 생각이 있는 거죠? 라며 응수를 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패널이 나오면 언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언쟁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당대표 코너는 말싸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또 두 사람 발언이 겹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은 데도 꽤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거나 출연자 섭외를 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측면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토론 한다고 해놓고서 정치인들 나와서 말싸움하는 장면, 이럴 때는 좀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지를 하거나 이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오늘은 YTN 라디오의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팩트체크 어떤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3월 셋째 주부터 이 감소세를 쭉 이어오던 주간 확진자 수가 15주 만인 지난주에 증가세로 들어섰는데요. 네.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주간 확진자 수가 59,844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549명으로 이전 주 대비 21.2%나 증가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네. 1.05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1 이하로 유지됐는데 1를 넘었다는 것은 이 확산세가 더 강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우세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BA5라고 읽더라고요. 네. 네, BA5. 이 BA5가 오미크론의 변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데 네. 이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코로나19 변이를 알파, 베타, 감마 등 이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앞서 대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15번째 그리스 알파벳인 오미크론을 붙인 거고요. 이번 BA5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입니다. 오미크론의 후손이고 이제 BA 계통에서 5번째 하위 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네, 영국 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BA5 전파 속도는 이전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보다 35.1%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BA5는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이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중화 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3배나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네. 또 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도 강하고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BA5 다른 나라에는 이미 좀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국에서 지난 2일 기준 BA5 변이가 확진자의 53.6%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있다고 밝혔고요. 네. 이 독일과 이스라엘에서도 BA5 변이가 전체 확진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A5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에 24.1%를 차지했는데요. 이 2주 이내에 BA5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네, 방역당국은 현재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이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된 기존의 면역력은 이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이런 면역력 약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차 백신 접종까지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네. 이미 저희가 지난 봄에 3차를 대부분 맞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떨어질 만한 시기이다. 네. 네. 그래서 한번 걸려서 면역이 생겼다고 해도 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방역 당국과 국내 전문가들 모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재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이 면역이 빨리 좀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 등에서 재감염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파악하고 있는 재감염 현황은 지난 6월 16일 발표된 바 있는데요. 당시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68,177명, 0.379%라고 했는데 현재 예상대로 BA5가 우세종이 되고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기존의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획득 면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이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네.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창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는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이 검사소 찾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검사소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좀 꺾이면서 각 지자체들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일부터 운영한 지경검사소 8곳을 운영을 종료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설 선별검사소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25곳뿐입니다. 네. 네, 여기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 대상자만 검사를 해줍니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의사소견에 따라서 PCR 검사가 필요한 의심 증상자,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가 PCR 검사 원할 경우 등이 해당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호크진단 클리닉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BA.5 변이에 감염돼도 오미크론 때처럼 그럼 그냥 어떻게 집에서 재택치료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재택치료가 기본입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면 검진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해야 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도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로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BA.5 변이 확산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개인 방역 다시 한번 단단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팩트체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종자가 실종 당일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에서 119에 신고하면 신고자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되는 거 아니냐, 119에 신고해도 위치 추적 안 해줘서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런 게시물들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궁금했는데 이 온라인에 나온 경험담처럼 신고자가 위치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한다 해도 내 위치를 알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고자가 위치를 알리지 않더라도 위치를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르면 이 소방부 등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위치의 정확도인데요. 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와 신고자의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통신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여기에 보면 평균적인 오차가 기지국의 경우에 146.3m, GPS의 경우에는 53.8m, 와이파이는 56.1m였습니다. 보통 오차가 50m 이내면서 응답 시간이 30초 이내로 수신되는 위치 성공률을 따져보는데 이게 GPS가 86.5%, 와이파이가 86.6%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전문가들은 실제 오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의 경우에 최대 2km까지 오차가 나기도 하고요. 실내나 지하에 있는 경우는 더욱 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국은 오차가 2km면은 사실상 119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는 이건 이렇게 되면 아니 될 말이고. 네. 또 하나 이 사용하는 기기 있잖아요. 휴대전화 네. 단말기에 따라서도 위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사용하는 단말기 종류에 따라서 위치 정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어제 집에서 네. 저녁에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 단말기, 보통 안드로이드 계열과 아이폰 계열 단말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른 폰으로 확인해봤는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거리를 따져보니까 적게는 50m에서 많게는 100m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한때 이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이 유행했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GPS가 튼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그런 같은 이유입니다. 네. 또 제가 몇 주 전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호출 앱을 이용하면서 승차 위치를 현재 위치로 지정을 했는데 이 택시 기사님께서 한 블록 옆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 어디 있냐고 지금.
예, 이렇게 이처럼 기지국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은 좀 높은 편인데, 네. 그 정확률이 이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더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인지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신고자가 그러면 정확히 위치를 말해야겠네요. 네, 그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체크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여름이면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죠. 모기. 이 생활용어 팩트체크로 모기 퇴치와 관련된 내용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한 모기 퇴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면 이 수많은 종류의 초음파를 이용한 전자모기 퇴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발산시켜서 모기를 쫓아낸다. 이런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선 미국 곤충학회에서 운영하는 경제 곤충학 저널에 실린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초음파 해충 퇴치기가 바퀴벌레나 모기 등 해충 퇴치 효과를 거의 못했다고 밝혔고요. 네. 여기 외에도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와 애리조나 대학교 등에서도 이제 초음파 해충 퇴치기 효능에 관련한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전부 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2년에 이 초음파 또는 음파를 사용한 전자모기 퇴치제는 거짓이다. 초음파를 이용해 해충 전달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예, 국내 모기 전문가인 고신대 보건환경학과 이동규 덕대 교수도 모기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음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예, 최근 발표된 모기 관련 연구 논문에서도 이 초음파를 이용한 모기 퇴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초음파 전자 모기 퇴치기 효과 없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여름휴가 갈 때요, 아이들의 경우에 모기 물릴까봐 팔에 이렇게 모기 퇴치용 팔찌를 채우기도 하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채워봤는데 향은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네. 이 경우도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모기 기피제라는 게 있는데 모기 기피제는 인체에 적용하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식약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해서 의약 외품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팔찌형으로 출시된 제품 중에서 모기 기피제로 허가된 의약 외품은 없습니다. 허가된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만약에 판매 사이트에서 모기 기피제로 표시하고 모기 팔찌를 팔고 있다면 이게 허위 과장 광고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각종 온라인 마케팅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기 팔찌는 의약 외품이 아니고 그냥 공산품입니다. 품목은 방향제고요. 대부분 천연 유래에서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등 천연 식물에서 유래된 향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이런 향을 모기가 싫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기 쫓는 식물이라고 해서 실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고 해도 실제 전부를 커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휴가지나 야외에서 모기를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 노출된 피부에는 방향제가 아닌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LED 조명을 이용한 모기 퇴치기도 있던데요. 네. 이 푸른 불빛이 나는 LED 등으로 모기를 유인해서 이게 잡거나 한다는 그런 원리인데 이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실제로 청색의 빛 파장력을 모기가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축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모기 퇴치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모기 퇴치 제품을 구입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각종 인증을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여기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에서 판매 사이트나 이 판매 홍보 문구에 내세우는 인증이 실제로 이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와 관련된 그런 인증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많이 보이는 게 KC 마크, KC 인증이 있는데 이 KC 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제품 사용으로 인한 효과, 성능 이런 거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광고에서 보면은 이 KC 마크를 마치 제품의 성능을 국가에서 인증해 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초음파 모기 퇴치기 또 모기 퇴치 팔찌 이런 거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LED 모기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제품 구입 시 인증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네, 아무튼 모기 잘 퇴치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